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9일 9일 수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모처럼 하늘에 별들이 뜨더군요. 낮에는 햇살이 따사롭고 하늘이 무척 높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니 가을이 훌쩍 와버린 겁니다. 이 세월은 이처럼 빠릅니다. 통치자의 책임감은 매우 중요한 자질입니다. 곧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책임감이 결여된 통치자는 대중의 영합하는 정책으로 우선 그 어려움을 피해갈지 모르나 다음 세대에는 죄인으로 지목됩니다. 위대한 통치자들의 평진을 읽어보면 통치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1803년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주를 단돈 1,500만 달러에 사들인 토머스 제퍼슨은 자신이 미국 헌법에 반하여 자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닐까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당시 루이지애나는 지금의 루이지애나주보다 몇 배나 되는 크기였는데 미국이 태평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땅이었죠. 제퍼슨이 그 결정으로 미국은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거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대중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별다른 소명의식이 없는 통치자는 자신이 누리는 권력의 안전만을 생각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통치자는 그 당사자는 물론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어제 아주 재밌는 뉴스가 떴더군요. 홍콩 정부사 CLSA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의 펀드 매니저 대비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낸 겁니다. 공식 리포트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로 뉴딜 펀드를 조성하면서 정부가 후순위로 출자를 해서 투자자에게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죠. 저 역시 지난 주말 방송에서 문 대통령이 펀드 매니저를 자임한 셈이라고 했는데 세금으로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말도 안 되는 펀드를 만들겠다는 이 정부의 몰염치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론은 똑같더군요. CLSA는 정부의 뉴딜 펀드 조성이 금융시장의 펀드 매니저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명쾌합니다. 세금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는 펀드 매니저와 일반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느냐. CLSA는 다시 뉴딜 펀드가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하나는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또 하나는 뉴딜 펀드 투자자에게 이익을 제공해서 표를 얻으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언론이 미처 짚지 못한 점이죠. 결국 뉴딜 펀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정부 지출로 오히려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이른바 구축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LSA 보고서는 한편 정시의 거품도 우려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발빠르게 뉴딜 산업으로 BBIG, 그러니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에 관련된 종목 40개를 선정해서 K 뉴딜 지수를 발표했죠. 이미 과열된 정시 일부 종목에 정부가 기름을 들이붓는 직접적 개입을 하는 것에 경악했다며 CLSA 리포트가 이를 두고 평한 말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뉴딜 펀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기업들은 패자, 루즈가 될 것이다. 결국 정부는 큰 거품을 일으키고 우리는 거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다. 무서운 예언입니다. 우리 신문들도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테마주를 찍어 거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보도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왜 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사실상 1년밖에 남지 않는 내년부터 무려 160조나 퍼부어서 한국판 뉴딜을 한다는 것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개 장기 경제개발 계획 같은 걸 내거는 통치자들은 장기 집권을 하는 독재자들이었죠. 또 하나, 이 정부는 왜 이리도 펀드와 칠한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길 정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재벌들에게 780억을 출전하게 해서 공익재단인 미르와 K스포츠를 만들었다가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된통당했죠. 처음엔 이 정부도 그리고 특검도 공익재단에 출연한 돈을 뇌물로 단정했습니다. 그건 재단법인이었으니 결국 뇌물이 아닌 걸로 되었죠. 당연합니다. 아마 아직도 많은 국민은 미르나 K스포츠가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을 적폐로 몰던 세력이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몇백억 차원이 아닌 13조 민간 투자를 받겠다는 겁니다. 과연 재벌은 돈을 내지 않을까요?
조국이 출전해서 만들었다는 코링크피라는 사모펀드 기억하시죠? 그 사모펀드가 떠오르는군요. 그건 아마 국책사업의 명함을 들이밀어 땅 짓고 헤엄을 치겠다는 장꾀에 있을 겁니다. 국책사업의 모든 정보는 자신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뒤로 라임 자산운용 사건이 터졌습니다. 라임은 국내 1위의 사모펀드 운용사였는데 결국 환매를 하지 못하고 사천여 투자자의 돈 1조 6,600억 원을 날려버렸습니다. 또 전에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라는 사모펀드도 있었죠. 옵티머스는 공공기관에 투자한다면서 5,300억 원을 끌어들이는데 그 돈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부실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건데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였죠.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설립자는 이혁진인데 그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양대 대학 동기로서 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등의 얼굴을 들이밀고는 미국으로 도주했죠. 아직도 검찰은 소환 절차조차 밟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뿐이 아닙니다. 마침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을 보니 올 7월까지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모두 22개라서 무려 5조 6천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군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직접 뉴딜 펀드라는 걸 하겠다면서 민간으로부터 무려 13조 원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1,300억도 아니고 1조 3천억도 아니고 13조 원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홍남기 장관이 직접 나서서 손실을 볼 가능성은 없다며 선전에 열을 올리는 판이니 만약 부실해지면 나중에 그 감당을 누가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어제는 주호영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연설 내용은 완곡하게 문 정부의 독주와 민주당이 의회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을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부 비판보다 연설을 둘러싼 가시거리가 대중의 관심을 더 많이 끌었습니다. 먼저 윤영찬 의원이 경악할 문자를 보내다가 카메라에 잡혔더군요. 주호영 연설이 포털 사이트 카카오의 메인에 뜨자 누군가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윤 의원은 보좌진에게 보낸 문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네이버 부사장을 하다 발탁된 청와대 소통수석 출신이죠. 그는 카카오의 대관업을 하는 사람을 불렀다면서 당연히 자신이 항의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민주주의 개념이 안 잡힌 분입니다. 도대체 그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권력의 감시견이어야 하는데 권력의 문을 지키는 개가 된 겁니까? 다음 장면입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주호영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으면서 추미애 장관이 웃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주 대표는 추 장관의 행태가 기가 막힌다면서 아들이 군휴가 미복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임 검사나 특검의 수사를 자청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사임하라고 다그쳤죠. 이 순간 TV 화면에는 추미애 장관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위풍당당할 수가 있느냐 하는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위풍당당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죠. 정답은 기고만장입니다. 어떻든 어제 말씀드린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복무 의혹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됐습니다. 불길은 여기저기로 번져서 도저히 손쓸 수가 없게 된 거죠. 어제 조간신문에서 일면 헤드라인으로 이 사건을 다룬 것만 해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등입니다. 동아일보는 대신 일면 한가운데 추미애 장관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었더군요. 어쨌든 사건은 이제 쉽게 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니, 조국 사건처럼 이미 정권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짓이 거짓을 계속 낳고 있는 형국입니다.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별도 수사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신문 사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언론은 추 장관 아들이 누린 특권에 초점을 맞췄더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는 복무기간 동안 다른 가출사 병사의 평균 휴가일수 33일에 비해 25일이 더 많은 총 58일의 휴가를 썼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특권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20일 이상 청원 휴가를 낸 가출사 병사가 연속해서 휴가를 간 경우는 2016년 12월부터 작년까지 추 장관 아들 서모를 포함해 모두 5명인데 2017년 휴가를 간 서모와 또 다른 병사 등 2명의 입원 확인서 등 의료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2018년과 2019년 휴가자 3명의 의료 기록은 보관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의 규정은 민간 의료기관의 입원 확인서와
진료비 계산서의 자료보관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상한 건 군 관계자가 하는 변명이 좀 괴이하다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당시 지원반장은 진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전역과 동시에 모두 폐기하였다고 확인했다. 그렇다면 왜 2018년과 2019년에 휴가를 간 장병 3명의 입원 확인서 등은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솔직히 그런 서류를 받지 못했으니까 없는 게 아닌가요? 서모의 변호인단도 6일 진단서 등을 공개하며 진단서, 의무기록, 입원기록, 그리고 입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또 서모가 개인 휴가를 쓴 두 번째 휴가 연장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먼저 구두로 승인받고 이메일로 서류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메일을 보낸다.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서모의 변호사는 가출사는 미군 규정을 따르지 한국군 규정과 관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변호사가 왜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가출사는 미군에 배속되어 미군을 지원하는 병사이지만 한국군에게 사복 관할이 있는 분명한 한국군인입니다. 당연히 우리 육군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가출사의 휴가 및 공휴일 등도 대한민국 육군 규정에 의합니다. 당연히 군부찰 등 범죄도 한국군이 처벌합니다. 저도 마지막 근무했던 육군단 군사법원에서 당시 한미야전군 사령부 소속 가출사들이 범죄를 관할했습니다. 그런데 서모의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주한미군 규정에 따라 문제없이 휴가를 간 것이라고 했다는군요. 그 변호사는 더 나아가서 진료 관련 서류가 없는 게 정상이라며 우리 육군 규정과는 달리 주한미군 규정에는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검찰이 바빠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처럼 추 장관이 당대표 시절 그 보좌관이 군부대 전화로 병가 연장 요청을 했다는 담당 장교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기 때문이죠. 검찰은 수사검사를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했다고 합니다. 올 1월에 고발 사건이 접수된 후 8개월 동안 당사자 소환조차 하지 않아 축소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으로 전보됐다가 동부지검으로 원대 복귀한 부부장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조서 작성 경위 등을 파악 중이라고 하는군요. 그렇겠죠. 조금 남은 검찰의 위신마저 이제 사라질 판이 됐으니 말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추미애 보좌관이 소속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담당 장교가 검찰에 진술했다는 문제의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에서 당시 부대 관계자가 추 장관이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 김관정 동부지검장과 부장검사 그리고 인권감독관 등이 1시간가량이나 회의를 한 뒤에 이런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군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튿날엔 다시 검찰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했는데도 누락이 됐다는 모 대위의 육성 진술이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이제 고발 사건의 실체적 진실뿐만 아니라 진술 조서의 누락 경위 등을 규명해야 할 처지에 몰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담당 장교였던 대위와 직속 상관인 중령은 보좌관이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진술을 감출 이유가 없다면서 은폐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만약 두 장교의 말이 진실이라면 수사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 사법방해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엔 추 장관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 청탁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보좌관 A씨가 프랑스 유학을 준비 중이던 추 장관 딸의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외교부를 통해 청탁을 했다는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A씨는 유학을 가야 하는데 신청은 늦고 입학 날짜는 다가와서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청탁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A씨는 국회에 파견된 외교부 협력관에게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군요. 추 장관 쪽은 결코 청탁을 한 게 아니라 비자가 늦어지는 사정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게 그거죠.
한편 다른 의혹도 계속 나왔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가 장인 자동차를 구매하며 장애인인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99대 1 비율로 공동 지분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죠. 김도읍 의원실이 입수한 자동차 등록증 및 차량 등록원부, 보험 정권 등에 따르면 서 씨는 작년 9월 2017년식 K5 승용차를 아버지와 공동 명의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아버지 이름을 넣은 건 공채 구입 등의 비용을 줄일 목적인데 아들 서모 99%, 아버지 서 변호사 1% 지분입니다. 참 재밌는 가족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보험증권엔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 이름은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모의 보험증권엔 서모의 삼촌이 지정 1인으로 기재됐다고 하는군요. 결국 질서를 위한 꼼수죠. 이 사실을 폭로한 김도읍 의원은 보험증권에서 서모 아버지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아버지는 운전하지 않고 아들이 타고 다닐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이른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추 장관 엄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조차 틀린 발언으로 오히려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닐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 아들 문제를 제기한 핵심 의원은 예비역 중장으로 전 수방사령관 신원식 의원입니다. 게다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의원은 국민의힘이 12명, 그리고 민주당은 무려 34명이나 된다고 하는군요. 정청래 의원은 라디오에서 재치를 부리다가 여론이 타깃이 되고 말았습니다.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그런데 그게 어디 전한 것 때문입니까? 막강한 집권여당 대표실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문제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인터넷에는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이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다가 잠시 울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